자, 여러분, 의미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에서 바깥 세상인데요.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단어의 내부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생각해 본다. 이게 바깥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아까 그 렉시컬 디컴포지션 기억나시죠? 그 지난번에. 그거와 같이 접근하는 의미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는 내부적 조직입니다. 자, 프레그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emale. 우리가 글쎄 동물 전체라면 우리가 그 어떠한 가임, 새끼를 가질 수 있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독특함이죠. 그래서 female이라는 기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 케이스가 우리가 어떡합니까? boy, man 같은 경우에는 뭘 받아요? child, minus child, adult 같은 거 특히. 그래서 minus, plus adult.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질의 어떤 기능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원적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주어진 기준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얘가 보이를 가리키는구나. 얘가 맨을 가리키는구나. 보이와 맨은 대표적으로 뭐 둘 중에 하나만 쓴다면 둘 다 쓸 필요는 없죠. 둘 다 사용할 필요 없죠. 만약에 여기서 쓰려면 여러분들이 어덜트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child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더 많은 걸 포함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종의 이론적 측면에서 기준의 그 어떤 활용 범위를 갖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에서 이걸 성분 의미론인데 장점은 뭐예요? 단어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n과 woman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마이너스 female 여성이야 여성성이 없고 여성성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female을 male보다는 female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동의어는 이 자질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긋나는 게 없겠죠. 대부분. 그런데 반의어는 이 자질이 아주 확실하게 하나 완전히 반대 마이너스 플러스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반의어다 이겁니다. 일치관계 같은 경우 어디가 who하고 which 같은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who는 선행사에 사람을 가리키고 which는 선행사에 뭘 가리킵니까? 소위 물건을 가리키고 사람이 아닌 개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로 휴먼과 마이너스 휴먼을 갖고 문법적인 측면에서 who와 which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죠. 사실 who하고 which를 가르는 건 문법적인 차이보다는 의미적 기능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가리킬 때 우리가 구조를 가리키는데 그 속에 저변에는 의미적인 부분이 분명히 숨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싱글 얘기인데 여기서 모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이게 말이 의미의 모순이라는 건 이제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married bachelor 말이 안 되는 거죠. bachelor는 뭐예요? 싱글이잖아요. 근데 married는 많이 쓰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이 존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 뭐 frighten 그래서 frighten은 깜짝 놀라게 해서 animate 다시 얘기하면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his honesty frightens me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honesty가 소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I fright a stone. 스톤이 왜 말이 안 될까요? I fright a horse 하면 되겠지만 stone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during 같은 거 duration이라는 거 어떤 시간의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during the hour 1시간 during an hour 상관없지만 during 10 o'clock 이건 왜 틀렸어요? 이것은 during의 의미. 자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상당한 예에서 의미적인 측면의 모순에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설명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문법이란 말로 설명하니까 어떤 오해가 나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뭐지? 그 외형적 모습이 달라도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본래의 의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상당 부분 문법적이란 말을 함부로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함부로보다는 마구잡이로 넓게 너무나 통용해 쓰시면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문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문법의 기초자들을 가르칠 때는 의미적인 차이와 문법 차이를 좀 용어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문법 속에 이 책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일탈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문학적 표현의 경우에 이게 왜 문학적인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drink liquid, drank the darkness. 어둠을 마셨다. 예, 우리가 다 맞아들이 마치 뭐라 그럴까요? 신끼리 싸우는데 한 신이 어둠을 다 흡수해서 결국 밝음만 남겼다. drank the sorrow. 슬픔을 다 마셔버렸다. 예, 너무 마셔서 내가 그 속에 아예 그냥 그냥 너무나 마시다 보니까 그 속에 아예 빠져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학적 표현에서 이것이 왜 좀 더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극대화된 그러한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분 의미론의 문제점은 의미 자질을 도대체 몇 개를 정할까? 그리고 의미 자질, 아까 이 무엇인데 몇 개요? 의미 자질은 보편성. 이것이 또 다 있나? 네, 좀 있긴 한데 또 언어마다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단어의 의미적 자질과 문법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죠. 자질의 산출은 다면서 male sibling 같은 경우에 male sibling인데 우리가 순서만 바꾸면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순서 변화를 갖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주로 포인트를 가는가? 주로 마지막 단어에 포인트가 가거든요. 중시가. 그럼 male sibling이니까 남자의 배우자인데 형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브라들로 일종의 소위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동서관계도 될 수가 있죠. 부인이 그러니까 자매인 경우. 또 시스터인로 같은 건 남자가 형제인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별적인 기준성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의미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포인트는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법적인 설명이라 하더라도 의미적인 아까 듀어링 같은 경우에 듀어링은 동안이 돼야 되는데 10 o'clock는 안 돼. at 10 o'clock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는 왜 안 될까? as는 왜 될까? 이런 거는 사실 문법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쓰는 어떤 용례, 그리고 용례는 결국 의미적인 측면과 관련이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우리가 문법 그럼 처음부터 구조로 가죠. 품사 나누기. 근데 품사도 결국은 의미예요. 다시 얘기하면 움직인다, 동사. 그다음 물건, 명사. 그렇잖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명사를 꾸민다, 형용사. 무슨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의미. 꾸민다, 그런 건 또 문법적인 구조. 또 동사를 꾸민다, 그럼 부사.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예쁘게, 빠르게, 이런 거, 놀랍게. 이런 경우들이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건 또, 우리가 또 의미적인 측면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가르치시는 교사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가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의 초기자들한테 가르치면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영어 교육에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다시 커뮤니케이티브는 뭐예요? 결국 의미로 치면 상황이에요. 상황. 외형적인 측면에 포인트를 맞춘다. 결국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배우려면 미국이나 영국 가는 게 훨씬 빠르다. 이렇게 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영어를 배우려면. 그래서 외국에서 온 애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능 같은 거 볼 때 글쎄요. 한국에서 하는 애보다 지문들을 읽어서 하는 건 상당히 능력이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 내에 못 풀어. 왜냐하면 얘들은 천천히 읽어서 문장을 이해 다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수능은 그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질 않죠. 그래서 영어를 몰라 틀리는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의 어떠한 배분의 어떤 테크닉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한국에 왔을 때 문법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가?
시간 배분법 똑같습니다. 국어 시험, 우리 국어 모릅니까? 한국어 알잖아. 근데 국어 시험을 왜 많이 틀려요? 시간의 배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에서 영어를 뭐 난다긴다 하고 왔다 치더라도 뭐 편하게 쓴다 하더라도 결국 시험은 시험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 그걸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로 가르치면 뭐 수능에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 경우에 따라 1, 2, 3, 4, 5를 보고 지문의 내용을 예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수인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긴 한데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놓을 때 그 뭡니까 그 수능의 문제들을 18번부터 45번까지 해서 한 20개 정도 올려놓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닉을 갖고 수능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봤다고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불린 건 아니지만, 그냥 좋은 대학은 가죠. 예, 좋은 대학에 가면,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 영어 공부를 하면, 또 젊은이들은 결국 자신감이 어찌 보면 한 80% 먹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50% 이상 먹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면 그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어떠한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단편적인 얘기일 수는 있으나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영어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이것 또한 2개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초기 영어와 지금의 영어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수업에 다음에 수업이란 말이 좀 싫죠. 다음에 주어진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